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선 계약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선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배 빌려주는 사람하고 배 빌려받는 사람.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선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배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사람을 이제 용선자, 뭐 이건 이제 주로 하주겠죠. 이런 역할 관계가 되는데, 이 선주로부터 배를 나용선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물론 기간 용선으로 할 수도 있고 정기 용선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최근에 그 수에즈 운하에서 저기 사고 났던 교사 사고 났던 그 에버 기브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 그 계약서를 보지 않았는데 뭐 확인된 여러 통로로 들리는 내용 보니까 그게 그 일본 측 그 선주하고 대만의 에버그린사의 그 선사와의 정기용선 계약, 정기용선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정기용선이든 나용선이든 이렇게 배를 빌려서 이 사람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선주가 있고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요. 이 사람이 용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용선자로부터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선박의 어떤 전부나 일부를 제공해서 운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 빌리는 사람이지만 또 새로운 용선자의 관계에서는 운송인이 되는 거죠. 운송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직접 배 빌려주는 거, 배 빌린 사람이 다시 영업하는 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고객이라고 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식당을 갔는데 건물 주인이 그 식당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가 식당 사장님한테 점포를 임대하고 그 사장님이 손님을 받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선 계약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브로커예요. 선박 중개인으로서 용선 계약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약 연결부터 시작해서 뭐 조회하고 뭐 대리하고 계약 대리하고 업무 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뭐 선주를 대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용선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하게 특정한 형태인 탱커나 이런 것들을 대리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용선 운송 계약의 어떤 체결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하주가 자신의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기 위해서 용선 중개인을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내가 이런 화물을 운반을 할 건데 어디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운송을 하겠다, 뭐 시기는 언제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조회를 하겠죠. 계약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조회를 하고 이 브로커 통해서 이제 선사가 연락을 받으면 선사하고 하주하고 이제 조건을 맞춘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제한, 이런 뭐 얼마에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내용이. 그런 확정 청약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주가 오케이 하면 선박회사하고 하주 사이에 운송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용선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합의 내용을 이제 선복 확정서에 기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선복 확정서는 뭐 합의했다라는 걸 간략하게 써놓은 합의서 같은 거고, 실제로는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가 이제 젠콘 서식이다, 뭐 베어보트 뭐 서식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용선은 표준 양식이 있어요. 표준 계약 양식이 있어서 그 계약 양식에 맞춰서 정식의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용선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 용선의 그 항해, 이제 그러면 나용선하고 정기용선은 이거는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자들이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선사들이 장기간의 배를 빌리거나 뭐 아니면 그 수출입업자가 정기용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한국전력이나 한국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뭐 철강석이나 석탄이나 코크스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철강석, 석탄, 코크스 이거 공급하라라고 그런 형태의 전기용선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의 항해를 그러니까 철강석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제철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번 항해에 대한 용선을 해서 가져오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어떤 특정한 선사를 딱 찍어가지고 장기간을 묶어놓는 거죠, 계약을.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용선은 나용선 말고 수출입 업자가 이제 직접 전기용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용선은 그럴 일은 잘 없고, 나용선을 하는 건 거의 선주로부터 선사가 배를 장기간에 걸쳐서 빌려서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고요. 무역업자들이 수출 수입을 한 무역업자들이 배를 빌릴 때는 거의 항해용선이에요. 항해용선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그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서 총괄 선복 용선이 있고 일대 용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괄 선복은 그거는 화물을 얼마를 실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스페이스에 대해서 운임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을 했을 때 어느 장소를 빌린다고 했을 때 거기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내야 되는 돈은 똑같을 때 그거를 이제 총괄 선복 용선이고, 1대 용선은 영어로 데일리 차트예요. 말 그대로 날짜로 쓰는 거, 날짜로. 하루에 얼마, 하루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운임을 부담을 하는 것을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역비와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항비는 항비인데 하역비가 중요해요. 하역비란 게 쉽게 말해서 선적항에서 출발항에서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 그리고 도착항 양육항에서 화물을 육지로 내리는 비용인데,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로스텀 차터, 넷텀 차터, FIO 차터, 럼선 차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를 일체를 다 부담하는 방식을 그로스텀이고요. 용선자가 반대로 하역비나 항비를 다 부담하는 걸 넷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리고 화물을 선적하고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을 하고 운항할 때 들어가는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걸 FIO 차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뒤에서 13번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하역비 부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정박 기간에 대한 부담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박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용선자가 이제 배를 빌리잖아요. 이 빌리는데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하거나 양육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적, 하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보통 너무 길어지게 되면 배들은 되도록이면 어느 특정한 항구에 묶여 있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느 항구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용선 계약을 할 때 설정을 합니다. 이게 전기선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선은 자체적으로 미리 설정해둔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어느 항구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작업하고 뭐 나오고. 이게 이제 전기선은 그 선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놓는 건데, 이 용선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 자체가 선주와 하주가 별도로 자기들이 합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뭐 부산항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 부산항에서 선적 작업, 하역 작업을 하는 기간 얼마 동안 할 건데, 며칠 동안 할 건데를 계약할 때 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사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운송을 어디까지에 뭐 얼마까지 기간 내에 해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운항을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선박은 다른 항로에 다른 계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박을 해서 하역 작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선사한테는 손실이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 기간을 딱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연체료를 묻니다. 연체료. 기간 내에 했어야 되는데 기간 내에 못했다 해가지고 최선료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해서 선적하거나 양육한 시간에 대해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런 금액을 채선료라고 하고요. 조출료도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5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4일 만에 끝내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업을 빨리 끝내준 거니까 선사한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선사가 용선자한테 선주가 용선자한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채선료는 연체료 성격이 있는 것이고 조출료는 빨리 끝내줘서 고맙다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보통 채선료의 2분의 1이 조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다 그 용선 계약서에 다 정해져요. 정해서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박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정박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습적 조속하역 CQD라고 해요. 이거는 하역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하세요. 그 항구의 간행이나 간섭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부적인 불가항력,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악천후라든지 이런 불가항력에 의해서 하역 불능하는 작업은 그 CQD에 설정된 기간에서 빼고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뭐 야간에서 작업하는 거는 그 항구의 룰에 따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간섭적 조속 하역은 그 항구마다 이 어떤 셈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설정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연속 24시간 러닝 레이데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하역 시작한 시점부터 하역을 종료한 시점까지의 그냥 달력 날짜 세서 계산하는 방식. 그게 러닝 레이데이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박기간 산정 방법은 호천 작업일, weather working days.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뭐 날씨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날씨 좋은 놓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천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해가지고 하역 작업을 못하는 그런 날짜를 세지 않고 실제로 날씨가 좋아서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 날짜만 세서 하역 기간을 정박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설정을 했는데 정박 기간이 일주일인데 예를 들어서 한 4일, 5일이 비가 오고 태풍이 쳐서 작업을 못했다. 그럼 그 날짜는 빼고 그 하역한 날짜를 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WWD를 쓸 때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날짜를 세냐, 날짜 세는 때 그 계산에서 빼느냐를 가지고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WWD SHEX라는 게 있어요. Sunday and Holiday Excepted.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빼는 거죠.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WWD 한 다음에 SHEXUU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용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used를 unless 한다는 게 사용 여부 불문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의 하역 기간 작업 기간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넣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유지만 실제로 하역 작업에 사용한 기간 그거를 넣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일요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카운팅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카운트에 넣고 안 이루어졌으면 안 넣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정박 기간을 산정을 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정박 기간이 초과됐을 때 이제 처리하는 채손료와 조출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어 해석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unless used가 사용하지 않는 한 제외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꾸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한다니까 사용하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정박 기간을 넣는 거고 그리고 실제 카운팅을 해서 시간만 계산하는 방식.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 요거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차이.
자, 그러면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하역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선적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적재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박의 화물을 적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로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로딩의 반대는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걸 말해요. 이걸 양육한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양하한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걸 언로딩이라고 하죠. 로딩의 반대가 언로딩입니다. 실지 않는다는 건 란로딩이고 화물을 실는 거 로딩, 내리는 거 언로딩. 그리고 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때 선박이 원체 크고 하니까 그 선박 안에서 여러 가지 정리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선박 안에서 그걸 이제 선내 하역 작업, 스티브 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티브 도어와 관련된 용어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보는 게 적부예요. 적부, 스토웨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물을 적절한 곳에 두는 거예요. 화물을 적절하게 두어서 이게 뭐 움직이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적부라고 하고 그렇게 적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조금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게 적부를 해서 화물이 이동이나 무너짐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안전성을 유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들을 이제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적부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토리지 앤 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묶어서. 그리고 결박이 있습니다. 레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물이 배가 이제 롤링이 있고 요동을 치잖아요. 그 배 안에서 그 파도나 풍랑의 영향으로. 그래서 이 화물들이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결박을 시키는 게 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화물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눌리거나 부서지거나 오염되거나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화물의 밑에다가 판자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 깔아가지고 충격 완충을 시킨다든지 오염으로부터 화물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깔기라고 합니다. 까는 거죠. 그리고 지주, 역지주, 수평 지주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배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선창, 그걸 이제 선창이라고 하는데 배 안에 창고, 선창이라고 하는데 선창 안에서 화물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위아래로 섞이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대 같은 걸 만들어요. 지지대. 그걸 이제 지주라고 해요. 수평 지주는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역지주는 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역지주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선내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부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하역과 관련돼서 선내 하역비를 부담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그 용선 계약을 할 때 어떤 하역비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를 정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기선 조건, 양육 선주, 뭐 F5 이걸 이제 뭐 한국어로는 잘 안 하고 F5, FI, FIO, FIOST 뭐 이렇게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면 벌스텀이라고 하고 라이너텀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너텀이라는 얘기가 정기선 있죠. 우리 지금 이게 용선 계약에 따라서 부정기선의 선내 하역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종류를 이거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을 정할 때 반드시 하역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다. 계약할 때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조건을 라이너 텀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라이너가 정기선을 의미해요. 정기선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기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역비 처리를 정기선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기선은 어떻게 하는데? 정기선은 선주가 적재, 양육 다 알아서 합니다. 정기선은 일종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화물의 적재, 운송, 운항, 뭐 양육 이거 다 알아서 선주가 하는 게 정기선 조건 라이너 텀이고요. F5, FI, FIO, FIOS, FIOST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풀이에요. 자유롭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책임이 없는데? 선주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프리 아웃은 아웃 시키는데 선주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선주가 책임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되죠? 하주가 해야 되죠. 예, 그래서 화물을 운송 도중에 적재하고 운송하고 내리는데 이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아웃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선주가 이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하주가 해야 됩니다. 반대로 프리인이면 적재하는 것을 하주가 하겠죠. 선주가 하지 않겠죠. 그리고 FIO도 FIO는 in and out이 풀이에요. 그래서 선주가 책임지지 않고 하주가 하겠죠. FIOS 뭐 이거는 스토웨지입니다. S는 스토웨지고 밑에 T는 트리밍. 앞서 살펴봤던 적부 정리인데 그거를 선주들이 하지 않고 그냥 배만 갖다 대고 네가 알아서 싣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안전장치 마련하고 내리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하주한테. 하주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정기선 조건이 제일 좋아 보이죠. 다 해주니까.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이걸 다 해주게 되면 돈을 그만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뭐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선을 색칠을 해 놓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운임의 몫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주 입장이에요. 자기가 화물을 적재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주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주한테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별도로 따로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하라 해놓고 돈은 받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FIO를 쓰게 되면 화물의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배만 갖다 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버스텀, 라이너 텀을 썼을 때보다 이쪽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운임이 싸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좋다 이건 아닌 거고 그냥 나는 돈을 다 낼 테니 운송인이 전체 풀 서비스를 해줘 라고 하면 이걸로 가는 거고 버스텀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뭐 운송인은 운송만 해줘 라고 하면 낮은 방식으로 내가 다 적부 정리까지 알아서 할게. 운임은 실제 운송과 관련된 부분만 부담하고 하역 비용은 내가 내지 않겠다 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항해 용선 계약에서 이 선박에 적재하고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선내하역비는 용선자와 선주,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해 용선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 그 항해 용선 관련된 계약서를 우리가 공부하거나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표준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준 양식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앞서 살펴봤던 정박기간이라든지 뭐 운송 하역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기선의 운임 살펴볼게요. 뭐 럼썸 프라이스라고 있는데 이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를 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복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럼썸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고 데드 프라이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약속 안 지킨 거예요. 노쇼예요. 실제로 얼마를 싣기로 해가지고 다른 화물을 안 받고 비워놨는데 반도 안 한 거죠. 그 배의 일부분을 비워둔 채로 운항하게 생겼어요. 노쇼를 낸 거죠. 뭐 이런 거지. 20명 가기로 했는데 뭐 한 5명밖에 안 갔어요. 15명 빵 꺼낸 거죠. 음식 준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 이 위약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데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롱텀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항해 용선인데 한 번 항해하고 마는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항해 용선 계약을 여러 개를 맺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체결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 차터의 경우에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선적할 때부터 양육할 때까지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며칠 걸렸냐 그거를 기준으로 용선료율을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계약하기 나름. 자, 그래서 부정기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정기선부터는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